적혈구가 지금 제가 있는 건물이라면 당사슬은 이 건물에 껌 하나 붙냐 안 붙냐 성격이 바뀐다라는 걸 어불성설이고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퍼졌거든요. 아프리카 부족들은 O형이 많아요. 증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유전자 하나에 돌연변이가 생겼고 얘가 이상하게 나청으로 생겨버려요. 난 O형이니까 무적이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O형도 말라리아 감염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구글하는 플랫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의생명공학을 전공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혈액형과 성격이 관련이 있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많이 부족해요. MBTI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설문 같은 걸 해서 경향성을 파악하니까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거든요. 근데 혈액형은 첫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냐면 1920년에 후르가와 타케치라는 박사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결국 1970년대 혈액형과 성격의 상관관계라는 책까지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퍼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분자생물학적인 레벨에서 고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격은 어디서 발화가 되냐면 뇌를 형성하는 뇌세포가 어떤 시냅스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이런 모양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호르몬,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때의 기분,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주된 주장이거든요. 이런 신경생리학자들의. 그런데 단순히 적혈구 표면에 당사슬 몇 개가 붙어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특히 이 당사슬이요 굉장히 작은 분자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자면 적혈구가 지금 제가 있는 건물이라면 당사슬은 이 건물에 껌 하나 붙냐 안 붙냐 그 차이거든요. 껌 하나 붙이나 안 붙이나 뭐 엿 하나 붙이나 안 붙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성격이 바뀐다는 걸 어불성설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격을 결정하는 뇌라는 기관은 BBB라 그래서 뇌혈관 장벽이 타이트하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면역세포든 적혈구든 세균이든 절대 못 들어오게 막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기관이라서. 그래서 적혈구도 사실 뇌로 못 와요. 뇌세포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도 적혈구 혈액형 타입에 따라서 성격이 나뉜다라는 거는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죠.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돼 있는 세포막으로 경계를 지어주거든요. 세포막 표면에는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것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그 위에 당사슬 같은 것들이 붙을 수 있는데 그런 당사슬이 어떤 것들이 붙냐에 따라서 혈액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당사슬, 단백질, 지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쉽게 비유를 들자면 이 적혈구를 케이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적혈구 케이크를 다양하게 이제 데코레이션을 해줄 수 있어요. 이 생크림을 펴 바른 케이크에 딸기를 올릴 수도 있고 블루베리를 올릴 수도 있겠죠. 딸기를 올린 게 A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B형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를 올린 거죠. A형을 결정하는 딸기를 지칭하는 당사슬은 N-아세틸 갈락토사민이라는 분자가 있고요. B형, 즉 블루베리를 지칭하는 정확한 분자는 D-갈락토스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그 당사슬이 딱 붙으면 B형이 되는 거죠. 그럼 O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딸기도 없고 블루베리도 없고 그냥 생크림 케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크림은 H항원이라 그래요. A형이든 B형이든 O형이든 H-안티젠, 즉 생크림은 다 발라져 있어요. 그럼 AB형은 뭘까요? 그렇죠. 딸기 블루베리 케이크인 거죠. RH 플러스 RH 마이너스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RH도 단백질의 한 종류고요. 이 RH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RHD 단백질이라는 녀석인데 얘가 세포막에서 특정 이온을 막 왔다 갔다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얘가 어떻게 발견됐냐면 칼 란트슈타이너라는 과학자가 이 리수스 멍키라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그 원숭이 피를 뽑아가지고 토끼 피랑 섞어봤더니 리수스 멍키 적혈구가 막 응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엉겨 붙는 이유가 리수스 멍키 표면에 있는 RHD 단백질이 토끼 항체가 딱 붙어가지고 피떡이 생기는 그런 반응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얘를 리서스 멍키의 앞글자를 따서 RH 단백질이라고 명명을 한 거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단백질이 같은 영장류인 사람한테도 발견이 된 거죠. 이게 있는 사람이 RH 플러스, 없는 사람이 RH 마이너스라고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A형, B형을 결정하는 거는 당사슬이란 유형이에요. 근데 RH는 당사슬이 아니라 단백질입니다. 아예 기반 자체가 다른 거죠. 뿐만 아니라 A, B, O 같은 경우는 공격용 항체가 있습니다. A형인 사람은 B형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공격하는 항체를 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근데 RH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공격용 항체가 없습니다. 수혈을 받았거나 장기 이식을 받았을 때 내 몸에 없는 RH 플러스 P가 들어오거나 그럼 그때 이걸 공격하려고 B세포에서 항체를 만들거든요. 중요도 면에서도 ABO가 좀 더 중요하다, 이런 차이점에 의해서 이 RH랑 ABO 혈액형은 구분해서 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ABO 혈액형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1901년도에 칼 란트슈타이너라는 과학자였습니다. 이것 덕분에 이분은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동물의 피를 수혈하거나 사람도 서로 다른 혈액형을 수혈해줬다가 사망을 했었는데 이제 그 원인을 알아내니까 정확하게 같은 혈액형 또는 O형 혈액형은 특정 사람들한테 이식해도 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인류에 큰 공헌을 해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된 거고요. 서로 다른 혈액형끼리 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어서 A형인 사람이 B형의 피를 이식을 받았다. B형을 공격하는 항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기 케이크 만드는 공장에서 블루베리 케이크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되니까 혈전이라 그래서 음직 반응이 생기면서 막 엉겨버려요. 혈관을 막아서 되게 위험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항체가 결국 B형 혈액 적혈구를 파괴하기 때문에 용혈 반응이라는 게 생깁니다. 적혈구가 깨지면서 거기에 있는 전해질이 쏟아지면서 사람 몸에 이 전해질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급성 심부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극단적으로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RH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절에 산모가 첫째는 괜찮은데 둘째를 낳았을 때 임신 중에 죽거나 태어나서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가 이제 RH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RH 플러스인 아기가 임신이 됐어요. 처음에는 RH 같은 경우는 이 RH를 공격하는 항체는 없어요. 노출됐을 때만 생기거든요. 그러면 임신 중에 태반을 통해서 아기의 적혈구가 가끔 엄마 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엄마 몸 입장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RH 플러스 들어온 거죠. 그럼 놀래가지고 B세포에서 이걸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요. 근데 10개월 동안은 다행히도 이 양이 많지가 않아서 첫째는 괜찮아요. 근데 이미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기억세포가 된 B세포, 형질세포가 둘째를 또 임신했는데 걔가 또 RH 플러스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태반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둘째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면역 글로불린 치료제 주사요법이 개발되었고요. 같은 맥락인 거죠. 수혈이 잘못되거나 잘못된 항원이 들어왔을 때 미리 그 항원을 막아버림으로써 예방을 할 수 있는, 수혈을 잘못했을 때도 비슷한 그런 치료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특정 환경에서 잘 살아남는 적혈구 형태가 있고 그런 혈액형이 살아남아서 이제 많아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리처드 도킨슨의 유전자 선택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은 O형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말라리아 기생충이 많이 범람하고 있고 치사율이 되게 높거든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말라리아가 적혈구 안에 들어가서 감염을 하고 난 다음에 얘가 다른 백혈구한테 안 걸리려면 자기를 이제 막아줘야 돼요. 내가 감염시킨 적혈구를 안 걸리게 숨겨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가 특정 프로테인을 분비해서 주변에 있는 적혈구들을 자기한테 오게 만들어요. 들러붙게. 그러면 자기를 감싼 적혈구들은 일단은 깨끗하니까 감염 안 된 적혈구니까 백혈구들이 검사를 하고 그냥 가버려요. 이걸 이제 로제트 형성이라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 단백질이 다른 건강한 적혈구를 들러붙게 할 때 특정 당사슬이 많으면 결국 이 프로테인에 의해서 더 잘 달라붙어요. 근데 O형 같은 경우는 적혈구 주변에 다른 건강한 적혈구들이 잘 안 달라붙거든요. 그럼 결국 이 적혈구가 백혈구한테 잘 걸려가 잡혀 먹히겠죠. 그러면은 이 말라리아 기생충이 감염을 잘 못해요. 결과적으로 O형 혈액형이 생존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그 아프리카의 특정 부족은 겸형 적혈구 빈혈증이라 그래서 이 빈혈증이 뭐냐면 적혈구 자체가 특정 유전자 몇 개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원래는 적혈구가 동글동글하거든요. 이래야 이제 산소를 많이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낫 모양처럼 뾰족뾰족해요. 그러면 얘는 표면적이 되게 낮아서 헤모글로빈도 많이 못 담아서 산소도 잘 못 운반하고요. 얘 자체가 동글동글하지 않으니까 혈관을 잘 막아요. 그래서 위험해요. 혈관이 금방 막히고 악성 빈혈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결국 이 생명체 자체에 봤을 때는 이게 생존율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족은 겸형 적혈구 빈혈증을 계속 유전이 되면서 높은 빈도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알고 봤더니 이런 겸형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분들은 말라리아에 감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라리아 기생충이 들어와도 건강한 적혈구는 안에 영양분도 많고 하니까 잘 불어납니다. 근데 겸형 적혈구 빈혈증은 뾰족뾰족하고 되게 적혈구 상태 퀄리티가 안 좋으니까 들어가도 이게 증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터져버리고 증식하려 치면 터져버려. 증식하려 치면 터져버려. 그러니까 이런 말라리아에 저항이 있고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갈 확률이 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일종의 자연 선택, 유전자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거랑 관련 없고 유전자 하나에 돌연변이가 생겼고 유전자 안에 있는 특정 염기 몇 개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적혈구의 매트릭스 지지 기반을 유지해주는 그게 무너지면서 얘가 이상하게 낫형으로 생겨버려요. 그래서 겸형의 이제 겸이 바로 낫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겸형 적혈구 빈혈증 이름 자체가 그 뜻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유전자라는 게 무조건 우리는 완벽을 향해 간다기보다는 그 처해진 환경이나 그 자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가 선택받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유전자가 되게 안 좋은 유전자 같지만 진짜 사람을 죽이는 그 말라리아만큼은 저항성을 가지니까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유전자가 선택을 받은 거고요. 왜 O형이 비율이 높은지 과학적으로 분석해보자면 가장 인간을 많이 죽이는 1위가 말라리아거든요. 1년에 평균적으로 70에서 80만 명이 죽습니다. 2위가 사실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전쟁을 해서 죽이고 그러면 결국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건 말라리아 뿐만 아니라 결국 이런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나 기생충, 원생생물, 그 다음 세균들이거든요. 대부분 얘네들이 우리 몸을 침범해서 공격을 하려면 우리 세포 안에 들어와서 세포를 괴롭혀야 되거든요. 근데 세포를
안에 들어올 때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작용하는 게 이런 당사슬이나 단백질들이거든요. 그럼 결국 뭔가 잡히는 표면에 당사슬이 많은 A형이나 B형, AB형은 바이러스에 잘 감염될 수 있고 또 말라리아에 감염됐을 때 로제트 형성을 또 잘 할 수도 있고요. 근데 O형은 뭔가 만질 게 없잖아요. 이 민들민들한 O형은 쉽게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니까 이런 특정 병원균들의 감염이 잘 안 되고 이게 결국 자연 선택, 유전자 선택에 의해서 O형 비율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쵸. 나는 O형이니까 비교적 걸려도 중증으로 안 갈 확률이 높다라고 기분 좋은 마음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O형이니까 무적이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O형도 말라리아 감염됩니다. 상대적으로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덜하다는 뿐이지 그거는 케바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백혈구의 면역 시스템 활성도가 있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하나만 놓고 안심해서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적이 아니고 그런 거죠. 보스 몬스터를 잡으러 가는데 맨몸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 방패 몇 개 들고 갑옷 몇 개 입고 가는 거면 더 잘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방패 몇 개, 갑옷 몇 개, 아이템 몇 개 더 둘러줬다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무적은 아니다. 사실 애초에 왜 혈액형이 나뉘어졌을까? 게임에서 모든 캐릭터가 같은 능력을 가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할 때도 탑이 있고 바텀이 있고 원딜이 있고 정글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서폿이 돼버리면은 사실 모두가 도구라서 게임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때 특성에 맞는 다양성을 가져야 결국 환경이 변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양성을 가진 개체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유전자 선택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면 바나나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나나는 품질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고 퀄리티를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유전자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종을 써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든 애가 일종의 쌍둥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몇십 년 전에 굉장히 맛있는 바나나가 있었거든요. 그로미셸이라는 바나나인데 걔네들은 전부 다 쌍둥이입니다. 그 말은 특정 녀석이 특정 병원균에 감염되면은 모든 애들이 다 취약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A, B, O형이 있는데 A, B는 말라리아에 취약하지만 O형은 강하니까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나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파나마 병이라고 TR1이라 그래서 특정 곰팡이균에 한번 퍼져가지고 다 퍼지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전 세계로 다 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이 취약한데 모두가 똑같은 애라서. 그래서 다 멸종을 했어요. 얘를 어떻게든 살려고 해도 어디든 이 곰팡이가 생명력이 강해서 어디든 곰팡이가 있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면 다 감염돼서 죽고 다 감염돼서 죽고. 그래서 그 그로미셸은 결국 멸종이 됐고요. 새롭게 다른 바나나를 개량한 거죠. 그 바나나는 TR1이라는 곰팡이균의 내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먹는 캐번디시라는 바나나인데 결국 그 바나나도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시키려면 유전자가 같아야 돼요. 다 쌍둥이에요. 얘도 언젠가 멸종할 겁니다. 100%. 왜냐하면 종이라는 게 절대로 다양성이 없는 종, 돌연변이가 잘 안 일어나는 종은 살아남은 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캐번디시도 최근에 TR4라는 비슷한 이제 곰팡이균에 감염됐는데 이게 계속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멸종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캐번디시 바나나보다 몇십 년 전에 먹었던 그로미셸 바나나가 훨씬 맛있었대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맛을 못 봤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단 전체의 생존 확률을 끌어올리려면은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돌연변이라는 것 자체가 그 생명체를 세포를 만들어주는 설명서의 그림이 조금씩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생존 확률이 올라가고 그런 거의 극단이 바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RNA 기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같은 바이러스라도 DNA 기반 바이러스보다 돌연변이율이 1000배 정도 이상 높아요. 1000배에서 10,000배. 그러면은 백신을 개발해도 몇 세대만 지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 다른 바이러스가 돼서 같은 코로나 계열이긴 하지만 그 백신의 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비슷한 게 또 독감이죠. 독감이 최근에 굉장히 사망률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예방접종을 맞아도 결과적으로 얘도 RNA 계열 바이러스라서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서 작년에 맞았던 백신의 효과가 없어요.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바이러스 입장, 세균 입장에서는 잘 살아남는 거고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서. 우리 입장에서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그거는 불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아무리 섞여도 적도, 북극, 남극, 극동아시아 다 환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수렴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너무 많고 우리가 모르는 병원균이나 이런 환경적 요인이 많기 때문에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한쪽으로 수렴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사실 전 세계가 글로벌화돼서 다 섞이고 그래도 80억 넘는 인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이나 하디 바인베르크의 평형 이런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너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유전 비율은 조금은 바뀔 수 있어도 형태, 혈액형 이런 것들이 크게는 아마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RH 눌 혈액형이라 그러는데 눌이 무슨 뜻이냐면 텅 비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RH가 없다는 뜻일 때 그러면은 RH 마이너스랑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RH도 RHD라는 단백질이 있고 RHC라는 단백질이 있고 RHE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RHC나 E는 가지고 있고 D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RH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거든요. 굉장히 희귀 혈액형. 이분은 RH, C, D, E가 다 없어요.
전체가 다 없다 해서 RH 눌 텅 비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43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귀하고, 결국 이런 RH 눌인 분들은 모든 유형에 대한 혈액형을 공격하는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어떤 초콜릿도 올리지 않는 케이크를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모든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RH- 사람의 피를 받아도 용혈 반응으로 죽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끼리만 수혈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희귀 혈액 은행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런 혈액들이. 내가 혹시나 다쳤을 때, 과다출혈이 생겼을 때 전 세계적으로 43명밖에 없으니까 당장 수혈을 못하는 경우 과다출혈로 사망을 할 수 있겠죠. 미리미리 내 피를 뽑아놔가지고 보관했다가 위험한 상황에 수혈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것도 사실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된 일이죠. 주기적으로 피를 뽑아내야 된다는 이런 사실인데, 한국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케이크 적혈구고, 그 케이크에 어떤 데코레이션이 붙냐에 따라서 혈액형 타입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A형인 사람은 H양원, 이 생크림 발라진 케이크에 딸기가 올려져 있는 거잖아요. B형은 블루베리가 올려져 있고, AB형은 둘 다 올려져 있고. 그러면 이게 일종의 당사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뜯어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덴마크 공대 그리고 이제 스웨덴 룬드대 연구진이 장내에 사는 미생물 중에서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라는 종이 있습니다. 얘가 분비하는 효소 자체가 딸기랑 블루베리 되게 잘 떼어내는 효소인 거예요. A형, B형 또는 AB형을 O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떼어내는 그런 공법을 이용해가지고 효소 처리 공법으로 기술을 개발한 사례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도 있겠죠. 딸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밀키트 뭐 이런 거 만들 때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여기 뭐 이만큼 넣으세요, 저거 넣으세요. 그럼 설명서를 아예 처음부터 유전자 가위로 싹둑싹둑 오려가지고 딸기 올리세요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딸기를 안 올리고 그냥 플레인 케이크, 그냥 생크림만 발라지는 케이크를 만들겠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 혈액형을 바꿔줄 수 있는 사례도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적혈구란 것 자체가 다른 세포들은 특정 단백질을 잘라냈어요. 그러면은 그 단백질이 부족하다면서 여기 있는 DNA에서 다시 이게 익스프레션 돼가지고 올라올 수 있거든, 단백질들이. 근데 적혈구는 굉장히 재밌는 게 유일하게 얘가 핵이랑 DNA가 없어요. 얘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핵 DNA가 있고, 이 DNA에서 굉장히 많은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냅니다.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이제 저장해주는 작은 세포 소기관이거든요. 근데 적혈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소를 많이 저장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만들다 보면은 적혈구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이 자리를 차지하니까 이것까지 없애야 돼요. 알겠죠? 이것까지 없애야만 최대한 헤모글로빈을 많이 채워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기관들 하나하나 없애다가 결국 나중에 핵 DNA까지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결국 이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으로 가득 차 있고, 여기서 딸기 블루베리를 떼어내면은 없어져도 이 안에서 만들어낼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영구적으로 다시 복구가 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이런 기술을 잘 이용하면은 혈액형이 수혈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급하게 효소 처리해가지고 특정 혈액형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서 수혈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직 상용화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연구 중이고, 뿐만 아니라 인공혈액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브레인 EX라는 이런 인공혈액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임상에 들어간 걸로 알기 때문에 곧 우리가 이런 혈액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